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3월 27일이고 예, 목요일입니다. 자, 뭐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제, 오늘, 뭐 그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방향성을 시사하는 어떤 신호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들 사이에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무르익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어떤 극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자, 거기에 을개에 이 신호들이 어떤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또는 다른 시나리오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자, 제 의견은 뭐라고 할까, 마정물 그런 거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먼저 한번 해본다. 뭐 이 정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어제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됐죠. 위에 검찰이 상고했다는 조선일보 내용이고, 밑에 BBC 내용을 보면은 대권과도의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그 어떤 검찰의 편파적인 조사와 기소라고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판단하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자, 뭐 그 구체적인 내용도 보게 됐는데 마땅한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서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니면 마땅한 것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 대중들, 그리고 유럽의 대중들. 예. 우리는 마땅함과 현실이 어긋나 있다는 거, 그것을 맞추려는 강력한 긴장감, 그게 우리한테 불만으로 나타났어. 예. 그런 것을 느끼는 상당히 드문 그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들어와서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발언, 스스로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합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건데는. 네, 저도 이곳저곳 외국 사람들 좀 많이 경험해보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자기 비하, 자기 비하를 또 묘하게 이용해 먹는 세력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기 비하, 우리가 처음 선진국에 비해서 못하다, 그 선진국 어디를 말하는 선진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진국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선진국입니다. 자, 그런 자기 비하마저 이 마땅함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것이 뭐 왜곡이 되고 남한테 이용이 당하더라도 그거 사실이에요. 자,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배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그 준비의 바탕을 두고 나는 실사 그렇게 못 느끼더라도 실제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탕을 두고 나는 한 걸음 더 마땅함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놈의 마땅함이라는 게 시대적 변화에 계속 또 적응을 해야 돼요. 또 그 마땅함이 보편적으로 느끼게, 우리가 동질감, 우리라는 틀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까지 느끼게 해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폭삭 소가수다 이야기도 최근에 한두 번 드렸는데, 그게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왜?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인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예,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점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미 변하고 있는 정점에 올라가 있다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 분명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특히 인터넷, SNS의 발전은,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의 발전은 뭐냐면, 지배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피지배계층, 소위 서민, 민중, 대중이라고 국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1탄, 2탄, 3탄, 한 10탄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겼고 마땅함, 우리가 본연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마땅함이 공감이 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여건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마땅한 일이 마땅하게 됐는데 이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될까? 안 될 탄핵이 될까? 될 탄핵이 안 될까?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건 순리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김건희를 주목을 하거든요. 윤석열 같으면은 술이나 한잔하면서 그래, 그대들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목을 길게 뽑고 기다릴 수도 있는 스타일이지만, 김건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무서워할까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TV에 언뜻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것은 왜냐? 김건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윤석열이라는 머슴을 통해서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2심에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긴장감이 더 고조된 것입니다. 김건희 측에서 훨씬 더 강한 수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문화의 힘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강한 수를 써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수를 써요. 자, 오늘도 뉴스 지나가면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헌재가 이번 주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달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자, 헌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아니면 좀 더 가능성이 많게는 탄핵을 인용하되 윤석열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축적될 때까지, 또는 그 기회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거기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힘이 저항하는 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건 이미 각오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걸 포기하기는 커녕이고 더 강한 수를 써야만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치닫는 것이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치닫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죠. 3월 21일 날 쇼이구가 평양에 도착했고, 그 후속과 상관이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큰 또 흐름을 하나 느꼈기 때문에 이 신호들 간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며칠 전에 났더라고요. 3월 21일 날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타스통신 보도에 보면은 김정은 만난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영빈관 같은 데서 악수한 장면이 나오고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 회의는 화기애애했고 푸틴의 친서가 전달됐다, 이런 내용이 접해졌어요. 자, 푸틴의 말을 전하러 간 겁니다. 제가 대충 예상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것도 국방부 분야의 일이겠죠. 14년 정도를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푸틴 밑에서. 지금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치자면, 우리로 치자면은 국방과 관련해서 푸틴의 뜻을 전하러 갔다. 남한 상황과 상관이 있다. 트럼프와 통화하고 하루나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면은, 전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는 긴장 관계가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파토날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은. 그렇지만 협상을 시작하지도 전에 북한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입장만큼은 트럼프와 푸틴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우크라이나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다. 여기 21일이에요.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게 한반도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한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이랑 두 국가가 동시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3월 10일에서 20일까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죠. 헌재가 이 기간 사이에 하지 않으면 이거 예전에는 다른 개월에 할 때도 많았어요. 이거는 연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없는 한국에서 탄핵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구치소에 구금이 돼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 날짜를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 한국군이 이거 잡았겠습니까? 이 날짜에 하겠다고? 칼 빈슨 항공모함도 와 있었죠. 미국이 이 날짜 잡은 겁니다. 왜 다른 나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신 하나도 없는데 왜 군사훈련까지 하자 그러느냐. 목적은 명확했죠. 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하수인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군을 묶어놓는 거다. 그리고 헌재에 경고하는 거다. 근데 헌재가 결국 이 시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덕수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덕수의 탄핵안을 기각했어요. 자, 이것은 파견 병력을 갑자기 주둔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 20일에 앞서서 18, 19, 20일 요 무렵에 푸틴과 트럼프가 한 2시간 정도 통화한 걸로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몇몇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우리 한반도 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하루 이틀 지나서 효유가 날아온 것인데 푸틴의 친서를 들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21일이죠. 20일까지 미국이 한 역할을 21일부터 러시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신호와 이 두 가지 신호의 연결고리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우리 한반도의 윤석열 탄핵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의 주요 근거지인 경북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예, 하늘에 신의 존재를 믿고 하늘에 뜻과 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예. 하늘이 왜 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뭘 경고하고 있는지도. 네.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러시아와 미국의 수장이 한반도에서 아무 일도 생기지 말고 제발 순리대로 되라고 엄청 신경 쓰고 경고하고 있네요. 그럴 때 벌어진 산불이라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일, 하늘의 일. 두 타이밍이 맞아야지 뭐가 생기죠. 예. 김건희와 윤석열은 거기에 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건 오늘 본 겁니다. 자, 국군 방송에서 나온 거죠. 북한판 하늘의 지휘소가 공개됐다.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비행기가 공개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 자, 김정은이 올라타는 모습이고 내부 실내 상당히 현대적으로 보여요. 이때까지 우리 국방홍보원에서 보내준 그 어떤 사진보다도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건데 또 이거 말고 여러 개 보여줬어요. 저 드론들을 보여줬는데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북한의 열병식 같은 거 보면은 뭐 드론 무기가 등장한 지는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의외여서 요 사진만 따로 보여드립니다. 글로벌 호크라고 처음에 생각할 정도로 비슷한 정찰기죠. 고고도 정찰기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 자, 거기다가 북한도 지금 정찰 위성의 약간 성공의 초기의 단계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좀 전에 보여드린 비행기는 여기 우리 합참의 공보실장도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부 장치들과 그런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고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개량한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이 왜
쇼이구가 방문하고 5일 만에, 6일 만에 나타납니까? 자, 이런 기술적 제휴 관계는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네, 뭐 작년에 푸틴이 북러 상호 방위 조약 맺기 전에 그 전에 두 해 전에 연해주로 초대했을 때도 모든 분야, 군사 분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이해관계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들 중에 한 단계일 것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쇼이구의 방문과 맞물려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이 즉 쇼이구가 들고 온 푸틴의 메시지에 친서에 들어있는 의도라는 것이고, 그 의도는 트럼프와 푸틴이 공유하고 있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무기가 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류신 76, 우리 공군도 한때 관심이 있었던 대형 수송기입니다. 그 수송기 위에다가 큰 레이돔을 얹어서 공중 조기 경계기로 쓰는 겁니다. 즉 하늘에 띄워놓고 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보통 뭐 500~600km는 충분히 봐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 영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의 비행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글로벌 호크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항상 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누군가 그걸 해설해 줘야 되잖아요. 미군과의 공동작전이 끝난 20일, 바로 그 다음날 21일 날 푸틴과 트럼프와 통화를 한 푸틴이 쇼이구를 보내면서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사적 압박이 그 정도로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들이 보기에는, 푸틴과 트럼프가 보기에는 일촉즉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비웠잖아요. 20일까지 공동훈련, 미군과 한국군, 21일 쇼이구가 바로 북한에 날아왔다. 친서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소식도 없다. 돌아갔겠지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런 게 공개가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비용 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찰 자산이니까 다른 수많은 부분에서 협력 관계가 있을 겁니다. 공격 무기도 당연할 거예요. 최근에 공개했던 거 뭐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중인 거, 그런 것도 당연히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특히 엔진으로서는 소형 원자로 같은 것은, 그것은 북한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런 공격적인 무기도 있는데 오늘 그걸 보여줬다. 어제 이재명의 2심 무죄가 선고된 그 다음 날 보여줬다. 자, 이까지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하나의 신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순리대로 당연히 김건희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한 수를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것을 가장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것은 대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김건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과 러시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마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무죄 선고 받으니까 딱 그 다음날 무기 까잖아요, 이렇게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움직이면 내 눈에 다 보여?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합참 공보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의 연관성, 러시아 연관성의 가장 극치는 뭡니까? 북러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쿠르스크에 1만 명의 북한군이 파병돼 있어요. 자, 북한이 보여준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남한에 만에 하나 있을 공세, 그 공세에 대해서 허황하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외환죄의 의심을 받고 있지요. 윤석열이 그걸로 고소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번 북한에 군사적 도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걸쳐서. 그것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트럼프하고 푸틴이 합의하에 이래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휴전선은 전쟁의 위협, 경북 일원에는 초유의 산불 사태. 이게 나라가 지금 제대로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계속 몸을 사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자,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절대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김건희나 윤석열을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립됐다.
원래는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바이든 시절까지만 해도 금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푸틴, 김정은 이런 국면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푸틴, 김정은 거기에 트럼프가 올라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입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시바 시게오가 기시다만큼이라도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기시다는 아베만큼 힘을 썼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일본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자, 이거 뭘 환기시키는 겁니까? 맞아. 분노 상호방위조약이 있었지. 우리 남한군이 북한하고 붙으면은 러시아군이 오게 돼 있어.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똑같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윤석열 하루빨리 파면시켜랍니다. 예,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의 중심, 국민의 민심과 미국의 민심, 미국의 위정자의 마음, 러시아 위정자의 마음, 그리고 북한의 마음까지 같은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는 이거라고 봅니다. 어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재명의 선고가 있기 전에 이재명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MBC가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건으로 알려진 던리비 주지사, 오른쪽 빨간색 금을속의 인물이고, 여기가 최근에 그게 있었죠. 미국이 우리하고 일본한테다가 알래스카에 LNG 사업에 투자하라고, LNG 사가져가라고. 예,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알래스카가 이 사람의 맡고 있는 주지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그때 어떤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는고 하니, 그게 LNG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제일 저렴하게 생산하는 겁니다. 예, 수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LNG가 처음에는 많이 필요해요. 재생에너지보다. 그것을 러시아도 노리고 있고 미국도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올라타는 거죠. 즉 우리하고 일본하고 투자를 하게 하니까 초기 투자를 미국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빚을 갚겠다. 엄청나게 착하게 이야기한 거죠. 여태까지 미국 그렇게 빚을 갚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가 한덕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났어요. 주무부서장이죠. 예. 그런데 굳이 이재명 안 만나도 되잖아요. 무죄 선고 나기도 전이에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한국의 의사결정권자랑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한덕수하고 산자부 장관은 현재 의사결정권자예요.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그 후속으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하고 만나는 목적은 뭐예요? 향후에 리더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들으면 엄청나게 붕괴할 이야기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트럼프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동키호테 같은 그런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푸틴 이야기 했잖아요. 트럼프 되게 똑똑하다. 그런데 그는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 동키호테처럼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푸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의 방문하는 건을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불면 날아갈까? 조심스럽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덕수가 대행이 됐을 때 그 당시는 바이든 때였습니다. 바이든이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고 그 다음 기재부 장관이 다시 대행이 됐을 때는 미국에서 당시 국무부 장관이 날아왔어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관리 잘해라. 민심의 뜻대로 해라.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하게 버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죠.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한 셈이에요.
그럼 현재도 수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의사표현은 강하게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자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로 딱 끊었어요. 공동 군사훈련 기간을. 헌재가 그걸 피했어요. 그래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았으면 다시 관리 잘하라고 한덕수하고 통화 정도는 한번 해줘야 돼요. 아니면 고위직 인사가 하면 오든지. 이 관심도를 봤을 때는. 그죠,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굳이 하나 딱 보여준 게 공동군사훈련 3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한 거 외에 이외에 두 번째로 이거예요. 그의 첫 건으로 알려진 그의 비즈니스 때문에 온 알래스카 주지사를 이재명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선거와 무관하게 강력한 메시지,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트럼프가 한국에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한국 언론 그거 해석하기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면 여당에 가가지고 여당의 대권 후보도 누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을 맞추자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당위성을 부여한 거예요. 미국의 뜻이 여기 있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한덕수하고는 통화 일절 안 하고 사람 일절 보내지 않으면서.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이런 신호들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신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완전히 고립됐다. 도움의 손길을 찾을 데가 없다.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경상북도도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최악의 산불 사태를 맞으면서. 네. 그러자 이런 신호가 나오죠. 자, 천안함 피격기 15주기가 내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서 탄핵이 신중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 자, 그는 윤석열 사면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뭐 감옥에도 오래 있었고 이래서 과거 피격 이 추모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권성동이 역시 그 묘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에서조차도 이게 무슨 자폭술이라든지 자작설, 나라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용사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티켓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였다. 이것은 뭐냐? 어제 이재명의 무죄가 과연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 두 사람이 이기고 갔을까 이런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위기에 처했다. 권선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 트럼프의 첫건 에너지 정책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선고를 앞둔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갔는데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그런 난감한 상황일 때 돌파하는 돌파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안보파리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불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화마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기댈 때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보파리밖에. 예. 자, 제가 여기서 천안함 그 연평도 포격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천안함을 북한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걸 보려고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뭐 포격에 해놓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잡히는 그 검색된 것이 천안함 포격에 대한 어떤 뭐 왜곡된 시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골치 아파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목 한 두 줄 거기 이제 검색에서 나온 한 두 줄 있지 않습니까? 한 줄 내지는 두 줄. 그 내용만 보더라도 제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해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게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를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초기에 이거에 대해서 언론 통제가 들어가기 전에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건 세월호도 그래요. 아주 그때 이름 다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이명박 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상식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저는 천안함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정부가 했던 모든 행동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안함 생존자들이 무슨 양심선언을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 하나, 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문의 답이 없으면. 자, 지난번 며칠 전인가 2주일 전인가요? 우리나라 F-16이 포천에서
민간에 폭탄을 떨어뜨렸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날 공군 참모총장이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고 세게 정리를 했습니다. 천안함도 충분히 그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세월호도 충분히 그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숨기는 거죠.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점은 그때 그 잠수함 군안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에 한 분이 구출 잠수를 통해서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그때 희생된 장병들을 진짜 제대로 그들의 희생을 고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진실대로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느 도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어디서 뭘 구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 우리가 군안한 거, 우리 배보다 천안함보다 앞서서 구조한 그들이 누구냐? 북한군을 구조했을까요? 두 번째, 그때 음문이 나왔습니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기는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수심이 너무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유용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 의뢰?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약간 과학적인 사실입니다만 음문이 나오죠. 그 충격음이 탐지가 됐는데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음이 폭발에 의한 것인지, 즉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의뢰를 맞아서 폭발해서 반으로 똑 잘라진 건지 아니면 어디에 부딪힌 것인지에 대한 그 정도 구분은 그 음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도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지만 묻혔죠. 누더기처럼 됐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때 이것을 어떤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해외 전문가들을 막 초빙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는 다 오케이 이게 결론이다라고 해주고 갔는데 러시아 쪽 사람이 사인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러시아 발로 천안함의 이유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때 사인 안 하고 갔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도 그런 어떤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 왜곡돼 있다라고 왜곡 그 천안함이 북폭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논리가 많지만 전부 다 겉돌고 있을 뿐이에요. 예. 빨갱이 아니야.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천안함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연평도 포격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것은 천안함 끝과 상관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자, 지금 뭐 이것은 어제의 건데 그때 이미 만동, 청송, 영양 2%는 의성에서 났죠. 그래서 여태까지 발생한 산불 중에서 가장 벌써 넘버원이 됐고, 예. 피해 지금 뭐 이재민도 만 명이 넘어선 것 같고 사망자도 이것보다 훨씬 늘은 것 같습니다. 네,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보수의 핵심 지역이고, 뭐 보수, 진보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지지의 핵심 세력이고, 많은 또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기본을 먹고 가는 곳이고, 또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에 있어가지고도 그 힘의 근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런 큰 사단이 났습니다. 예, 희생자의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예요. 이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지층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야, 이게 세상의 종말인갑다. 하늘이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늘에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이거든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대상은 자연이고 거기서 신이 파생돼 나온 겁니다. 예. 기우제라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 올 거면 더 큰 비가 와야 된다고. 그 정도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에 기대는 마음, 거기서 신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해서인가요? 심한 그들의 민심은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푸틴과 지금 미국의 행보를 보십시오. 하루를 아깝다고 여기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까 봐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런 선고를 늦추고 있어요.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데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력한 압박과 뒷배가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처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러니까 긴장이 쌓이고 정신이 없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고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래서 그저께 제가 문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남북 간의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서 노무현이 이야기했죠. 북한 갔다 와서 우리 통일되려면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남북의 마음의 짐이 너무 깊어요. 벽이. 근데 이렇게 치닫다 보면은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 짧은 기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가 깜깜한 이제 끝이구나라는 전제정치가 시작됐을 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라.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아니다? 왜? 초강대국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합참이라 국방부에서 못 느끼겠습니까? 이 신호탄을. 자, 아까 합참 공보실장이 공중통제기를 보여주면서 북한산 장비가 가져와서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수송기 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소개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거 공격 무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예.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합참 작년 비상계엄 며칠 전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다가 다 도발을 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자 결국 합참에다가 요청까지 한 거잖아요. 지시했다고 봐야죠. 북한이 풍선을 띄워보내는 그 원점에 대해서 타격을 해라. 즉 북한을 공격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NLL 근처까지 비행, NLL 근처까지 포격. 그다음 정찰기 보내서 삐라 뿌리는 정도까지는 했지만 무인기 보내서 포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북한 땅에. 그러자 그때 그랬으면 비상계엄이 제대로 됐을지 몰라요. 그걸 거부했던 합참입니다. 이번에도 굳이 그런 디테일을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